저 방금 수기받은 전 아주대학교 국법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을 담당하면서 사회보장법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길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사실 근대에 많은 문의는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전문적인 노동법 자체를 이제 개혁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관점에 따라서 이 개혁이라는 의미가 좀 개인적으로는요 사실은 이건 이제 정보 바뀐 이해하고 전하고 이렇게 보면은 좀 개혁에 관한 관점들이 좀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노동법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저에게 주어진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좀 평소 정리했던 부분들을 그냥 보고 드리면서 우리가 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과제로 삼아서 그런 것들이 좀 향후에 뭐가 좀 고쳐졌으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국가 비전이나 국정 목표, 국정 전략, 국정 과제 이것은 이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들어서는 모양새들은 상당히 거대 담론들이 많고 또 세세하게 들어보면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논의될 일자리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도 거론됐던 그런 아젠다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름대로 이제 종전 같은 경제 패러다임을 좀 바꾸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저에게 이제 내부적으로나 또 외부적으로 주어진 환경들 자체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이 저희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변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소득, 임금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흐름쯤이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밑에 그림을 보면 나름대로 트라이앵글 같은 것들이 좋은 의미이긴 한데 지금 경제 현실에서는 체감하는 것들이 좀 느낌들이 좀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OECD에서 보고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OECD 선진국의 같은 계열이니까 대체적으로 얘기되는 걸 보면은 이 내용들이 우리 현행 법 개정하는 그런 담론들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도 같이 볼 필요는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규직 일자리 보호의 낮춤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 노조에 있는 중심의 정규직 부분에 관련해서 항상 얘기됐던 부분들인데 역시 지적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연한 고용과 임금제도 확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현실화되는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들이 법적 경연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하는 추세라는 걸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는데 이런 논의들이 좀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청년 문제라든가 육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거론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저기에서 이제 근데 얘기된 걸 보면은 여전히 교육훈련 투자를 얘기하면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에 맞물려서 이제 생산성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선진국, 경제국에 비해서는 이렇게 높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하단에 보시면은 당신이 더 경직된 노동시장을 만들고 고임금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이 풀이라면 새로운 구직을 막는 것, 또 더 많은 청년이 희생될 것이라는 지적이 우리 현실에서 좀 맞는 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이제 현행 노동 정책이랑 노동법제 추진하는 방향들은 약간 좀 상반된 입장에서 방향을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 중종 사회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많은 큰 아젠다이긴 한데 근제는 보면 이제 포용적 경제 성장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면서 혁신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노동하는 입장에서는 경제 분야를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은 가시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기조들을 잘 못 봐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검토할 것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동법 개정된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근래 가장 논란의 쟁점 중에 하나인 노동관계법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특정 분야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기 내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해서 이제 단축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는 특수 고용 근로자,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라고 해서 근로자라고 확정은 안 하는데, 하여튼 학습지 교사라든가 보험 설계사, 아니면 믹서 또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노동법 기본권을 또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또 산별 제도 기업별 중심이긴 한데 산별 교섭의 제도도 기반 마련, 그다음에 이제 파업하는 거에 따른 불법 파견 경우는 당연히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 입법적으로 손배나 가압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책을 우리 입법적으로 주장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새로운 얘기일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약간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직장 협의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논의가 노동조합 얘기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핵심 협약 8개 협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4개 정도는 이미 비준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87호, 98호, 29호, 105호인데, 특히 이제 결사의 자유 관련된 부분하고 단결권 단체 교섭 통합 부분인데, 뒷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얘기는 말씀드리겠지만은, 결사의 자유에서 단결권 보장은 대체적으로 공익안으로 나와 있는데, 그 후반부의 내용들은 국회 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논의가 좀 미숙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 경영계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논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정을 했다가 그냥 파묻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논의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여튼 노동 존중 사회에서 지금 한 12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현 정부에서 입법으로 할 그런 추진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신이 고용노동부가 노동부 장관이 2번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1기 때 김영주 장관님 있을 때 얘기긴 한데,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크게 이제 하나의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이제 장관이 바뀌면은 좀 바뀔 수 있는데 그 흐름이 정확히 어떻게 가는지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근로조건 개선이 가장 먼저 있어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 안착 부분, 또 산재 예방 관련 이런 부분들이 뒷부분에 있는 것도 중시를 했겠지만은 가장 먼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던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약간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재갑 장관님인가요? 새로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 순서가 위에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일자리 문제가 먼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근로조건이나 노동 존중 사회 이런 부분들이 좀 후순위로 약간 밀렸는데, 가장 근제 이번 3월달에 다시 보고한 걸 보니까 이 워딩들이 좀 약간씩 또 다 틀려서 정말 한 정부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중시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인데,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사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시되고 있구나.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퇴직임금 이런 것들에 연착륙이 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된 부분들도 논의하는 그런 와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 주도로 추진한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했던 일의 지침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공식 폐기되는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일법한 단협지도 변경 계획을 또 시행하는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터들을 완전히 그냥 무형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지침대로 했으면은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았는가라는 부분들은 약간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한 인사 지침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침대로 기업에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고용이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용 유연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은 얘기인데 상징성 때문에 폐기된 그런 수순으로 바뀌긴 했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이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저께 그 경제학회에서 원래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최저임금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결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는 부분들도 노동시장에서 사실은 민간 부분까지 정책은 확대하는 것을 바라긴 하는데 이미 이제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할 때 사실 공공 부분들이 그 전에 보면 방망경영이나 뭐 등등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경영 평가를 좀 했을 때 보면은 나름대로 그 성과급도 도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약간의 변화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무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비정규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정규직하면서 공공기관이 효율성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더 약간 뒤로 물러선 이런 모습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된 분들을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 부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노동시장 문제에서는 약간 이제 이게 약간 뭐랄까 왜곡 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공공 부분이 하니까 따로 하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간단치는 않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언론에서 가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모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긴 하는데 노동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유동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여론들이 좀 중요하긴 한데 제가 사실 작년 그 안식년을 1년 동안 하면서 사실 이제 국내에 있으면서 국회 출입을 그 전에 비해서 좀 많이 해서 다른 당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의원들도 있고 제가 발표들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국회의원들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오시면은 인사만 하시고 그냥 바로 가시면은 성적이 얼마 안 남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뭔가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중에 그 실질적인 해당 위원회에서 법을 할 때 보면은 전혀 관련이 없는 뭐 이런 효과들이 나는데 하여튼 정치 일정상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결과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정치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선거가 있을 때에는 특히 입법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전반들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그 여러 가지 했을 때 이제 기가제 선거나 도교의 선거할 때 이제 완전히 판세가 좀 바뀌면서 국회 내에서의 논의 공간들도 완전히 대등한 이런 논의 공간들이 아니고 한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장관들 교체되면서도 노동 정책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걸다가 지금 일자리 문제가 되게 되니까 약간 그 방향성이 약간의 필요를 하면서도 좀 하여튼 강하게 좀 걸려나는 그런 느낌은 또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유념할 것은 국회 성과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여당만 해서 통과시킨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야당이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국회 내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집권당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여야가 같이 합작품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을 어떻게 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논의의 공간에 비해서 물론 이거 논의된 시간들은 뭐 금년, 작년 뭐 이렇게 와갖고 갑자기 된 것은 아니고 이미 수년 동안 축적된 부분들은 있는데 좀 더 그것을 체계적으로 검토했는가라는 부분들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좀 강화하고 통과시키는 법안들이 좀 많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기업 현실에서 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논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해서 이걸 단위기간을 뭐 지금 현행 3개월에서 뭐 6개월로 할 것인가 1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뀌면은 지금 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는 개인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제 그런 논의보다는 좀 더 근로시간 전반적인 체계 내에서 좀 맞춰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간과해서 입법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노동법 개정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것도 했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련된 것도 하여튼 복잡하지만은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출퇴근제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또 전면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전면 개정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면이라는 것은 법을 다 뜯어 고치는 건데 그것을 논의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데 그냥 오늘 갑자기 쑥 통과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에 논의점이 많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좀 더 쟁점들을 부각해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걸 이제 입법조사처하고 제가 이제 맞는 학회하고 같이 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는 논의대로 끝나고 입법은 그냥 당초 안대로 그냥 훅 통과돼 버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관련된 유해 작업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화청 문제라든가 유해 물질 관련 문제 뭐 이런 등등해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이 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완화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은 근로시간 문제라든가 출퇴근제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법 개혁 차원에서 주장을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 통과시키지 못한 것들을 이번에 이제 법령으로는 통과시켰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이나 출퇴근제 부분들은 뭐 큰 넓이에서는 유사한데 다만 이제 근로시간 부분에 관한 논의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약간 좀 방향성이 다른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시간 단축인데 이후에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간단 이건 좀 마이너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부여의 내용의 등기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사실은 1년을 근무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퇴사를 했을 경우 아르바이트 했을 경우에는 이 연차휴가가 매월에 하루씩 해갖고 12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연차가 14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게 되면 1년 근무하게 되면은 만약에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았을 경우에는 2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알바하는 쪽에서는 물론 이제 장기간 근무를 해야 되겠지만 1년 근무하면은 퇴직금을 뭐 1개월치를 받고 또 연차 수당을 한 26일치를 받는 현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럼 2년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1년 근무했던 사람이 연차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입법에 되어 있는 이런 사례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제 어떻게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기존 바람직한데 사실은 1년 근무한 사람에게 12일에 대한 월차휴가 없어져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부과해주는 입법들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근로시간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까 여야 합의라는 부분에서 19대, 지금 20대 국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큰 그림은 있었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인 강론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논의해서 통과시킬 것인가 관련해서는 약간 항상 아쉬운 것들이 국회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 근로시간 체계를 좀 체계적으로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근로시간 제도를 정부에서는 이제 정비했다고 평가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약간 좀 복잡한 근로시간 체제를 좀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이 이 체계 내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등등을 알면은 하여튼 좋은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적응해야 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것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태는 실태이고
먼저 선입법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좀 다시 수정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런 입법 방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입법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업에서 이 적응을 해서 기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문을 닫으시든지 뭐 이런 식의 결정을 한 이런 영향들이 노동법 개정에서 특히 이제 근로시간은 규제입법입니다.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지키는 입장에서는 구제를 당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치를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입법을 할 때 여러 가지 유념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번째 관공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큰 기업들은 다 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모든 기업이 그러냐라는 부분들은 또는 실태를 봐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먼저 통과시켜 놓고 민간기업 같이 2022년까지 다 하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관공서 공휴일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숫자가 이렇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입법을 해야 된다고는 실태 근거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다 입법을 이렇게 해버리면서 수호에 보완하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부분들을 구직 3조에 보면은 준비행위로서 2022년 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3년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이걸 갖고 얘기하는가라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쪽에서 보니까 법을 통과시켜지고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기업에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그 논의를 적극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합의를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제 뒷부분은 합의안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것이 되는 것들이 이제 노동계 일부에서는 또 강하게 총파업하는 계기도 되기도 했는데 저는 이게 그 정도의 이슈인가라는 부분들에서는 지금도 약간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것에 외에 다른 많은 논점들이 있는데 제게 경제계 입장에서도 왜 그런 담론들을 얘기를 안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게 또 하나의 노동법 체계에서 약간 좀 기본법이 되면서 무더더기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또 시발을 또 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22년까지 노동계는 가야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가기에는 기업들이 좀 어렵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근로시간 제도가 통과는 됐는데 그 통과될 즈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근로시간의 개념이 뭐냐, 또 산정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가, 또는 실제로 휴식시간인데 근로시간은 어떻게 그 구분을 명확할 것인가, 또 근로시간의 축적,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에 출근해서 퇴사하는 시간까지는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회사 내에 있었으니까 근로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일하는 행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논란을 막 하다가 좀 지나니까 이것은 이제 흐지부지도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삼성 등 이런 데서는 이걸 엄격하게 지금 적용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항상 지금 시행된 이유에 있어서 어느 사업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돼갖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지는 항상 잠복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임금을 만약에 1시간을 더 했는데 임금을 안 줬다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보면 시효가 3년이 있는데 3년으로 다시 체불한 금액들을 돌려달라고 진정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등등에서 난제가 있는데 하여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례 제외 사업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21개 정도 있었던 분을 5개만 남기고 다 없앴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노선 버스 뭐 이런 등등 관련해서는 갑자기 근로시간을 법 개정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평소에 운행하는 그 시간을 운행해서는 다 법 위반이 되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노선버스 운전사들을 또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또 자세한 내용은 있겠지만 하여튼 등등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이 등등이 있는데 개독에서는 하여튼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 관련된 부분에서 개선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부분을 일단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안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결국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노사 합의로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합의를 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런 내용을 넘겼는데 그게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본회의 일부 노동계 그쪽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면서 본회의가 이제 무산이 2차례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여튼간에 뭐 또 노사 합의는 됐으니까 정부로 국회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화의 담론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시도는 했지만은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이 지금 이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진행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시간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요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노동법 개정할 때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로시간 관련된 부분에서 규제가 목적이긴 한데 이 규제의 목적하는 데에서 이제 선진국의 근로시간 제도를 변경하는 이런 패턴들을 좀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이제 목적은 신체도 보호해야 되고 또 여가도 보장해야 되고 또 일자리로 나누는 단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관리 유연성이나 경제적 효율성도 도모해야 되고 노사 가치나 자기 결정들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성, 노동의 유연화 이런 부분들이 근로시간의 유연화 부분들하고 직결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근로기준법상에 있어서 이 법령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면 쉽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기업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의 유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근로자는 보호가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좀 발달되면서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힘을 키웠으니까 그럼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줄 건 주고 양보를 받을 건 하는 것을 집단적인 상태에서 근로시간제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까 이제 모두의 4차 산업혁명도 얘기하시고 그랬지만 산업이 더 발전이 되게 되면은 결국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지위를 보호만 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도 자기 결정할 수 있는 지위가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 계약에 따른 자유로운 결정 이런 역할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하나만 택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은 법령에 의한 노사 자유를 약간 가려고 하다가 밑에 부분은 좀 등한시되고 다시 법령에 의한 규제 정도로 보호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근로시간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방향성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은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충분한 실태조사가 전제돼서 실태에 맞게 입법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 개인적으로 뭐 무슨 국가의 법은 모르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실태에 근거해서 입법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저희 같이 이렇게 선입법하고 실태를 물은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일본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좀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워하니까 나중에 이제 정영과 토론자료가 말씀해 주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충분한 실태 조사하고 외고에 대한 제도들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법 정원에 대한 수평적인 비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어떤 배경 내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럼 이제 한국적인 시각에서의 우리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라는 것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근로시간 제도는 이게 한 정원을 바꿔서 그것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 전체적인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조건 보호라는 측면에서 무슨 과하게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근로자에게도 보호가 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축적된 논의 관련된 어떤 지식의 축적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학자들이 저희들이 노동법 학자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좀 다양하게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히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저도 주시는 부분은 이번 정부 내에서는 훨씬 더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불명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참여하시는 분의 공감대에서는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배제가 된 이런 부분들이 강하고 또 얼마 전 신문 보니까 뭐 공익위원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게 노동계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았던 부분에서 개인적인 신상 발언까지도 이렇게 듣게 되고 또 거기서 뭐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긴 한데 또 어떤 분은 사퇴서를 냈다가 다시 이제 번복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집단 관계에서 단결권에 대한 논의 이 부분들이 아니고 뒷부분까지 진도를 그러니까 교섭권이나 파업권 관련된 부분들도 그래서 경영계나 노동계가 요구했던 것을 더 논의하겠다라는 전제에서 갔는데 결론은 지금은 아마 오늘 회의를 또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이제 결국 합의된 안 정도로 지금 넘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뒷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논의가 활성화되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에서는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 부분들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법안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포함해서 최저임금 결정 지구 관련된 이런 논의들이 지금 한노위에 상정이 됐는데 일부 이제 전문가 관련해서 그걸 회의를 했는데 비공개로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논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 좀 궁금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서 그런 입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속필하게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보를 받고 양보를 주기 위한 그런 공간일 수도 있는데 입법 이유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법 운영할 때 보면은 이게 어떤 입법에서 되는지라는 부분도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자리에서 이제 어저께 뭐 기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당신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냥 팩트를 정확히 전달하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덧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이라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을 때 그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같이 6개월이 됐던 저 개인적으로는 1년 정도를 그때 입법을 이미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고 그러면은 주 40시간의 논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3개월 됐던 것을 6개월이나 1년이나 이런 논의가 아니고 훨씬 전에 이것은 챙겼어야 됩니다. 사실. 근데 그때는 이 얘기를 경제계는 했다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통과가 안 됐으니까 과시를 한 거죠 사실.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장에서 굳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장 3개월 돼 있는 부분들을 저는 1년으로 바꾸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합의 사항이라는 부분은 현행 조문 내에서 바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강론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요건들이 맞춰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일이나 근로시간들을 미리 확정하라고 그러면은 기업에서는 이걸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확정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1년을 해놔도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한 논의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단위 기간을 지금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냐 1년이냐 이것만 논의를 했지 세부적인 논의에 대한 것은 좀 부족했던.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의 논의는 있긴 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같이 못해서 또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1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같은 경우도 40시간 도입을 할 때 탄력적으로 시간을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6개월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단협에 의해서
그거 자체를 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럼 실질적으로 그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된 그런 팩트들이 정확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탄력 근로시간제를 1년을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로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은 이렇게 또 별로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 말인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탄력적 근로시간 이렇게 논의할 정도로 아우성이라고 그러면은 이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할 때에는 아까 실태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연구 집정물이 취합이 돼서 산업 전체가 같이 맞물려 가고 그런 와중에 근로자들도 자기 임금 보전에서 더 일을 하시기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그런 임금의 손실이 없는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또 손실이 되면은 그냥 보전을 해주면 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보고 나머지는 기업에서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된다라고 되는데 그런 입법 자체가 조금 기업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개에서 보통 1년을 쭉 하고 3개월, 6개월 하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6개월로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제 노동시장 전반에 거쳐서의 노동시장 유연을 도모할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프리산업의 문제도 있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ICT 관련된 부분도 현행 제도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우성입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추가라고 이제 제한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제도에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대상 업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 사실은 이제 일본법을 그대로 도입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80년대 초에 입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바꾸고 일본은 계속 거의 진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문형 내지는 기획형 관련해서 심지어는 변호사라든가 공인의 대사 또 기획 이런 업무들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는 제한 근로시간제를 가능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서로 회사에 와서 일을 한 회사 체계를 10시간 정도 할 수도 있는데 평소 네가 일량으로 봤을 때는 서로 계약을 해서 한 8시간 정도로 일한 것으로 보자. 이렇게 서로 간주를 하게 되면은 그 8시간의 계약 내용에다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 갔다고 해서 항상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집중도가 있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제도를 좀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근로시간 비례해서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확대가 좀 돼 있는데 저희는 전혀 진전이 안 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그렇지만은 대장 근로시간제 대상의 확대 문제 논의라든가 또는 요즘에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관련해서 정상 기간이 지금 1개월로 돼 있는데 그것을 뭐 3개월로 돼 있든 아니면 6개월로 하든 12개월로 하든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논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또 주장하는 거긴 한데 네 번째 추가로 화이트 칼라 이그젠션 같은 경우, 이그젠션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을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이제 가까운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입법을 통과시켰는데 소득 기준을 일단 보면은 한 1억 원 정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도를 다 적용하지 않는 이런 제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체 소득 대비 한 5% 정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상이 되는데 일본형 화이트 칼라 이그젠션 제도인데 저희 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자들이 높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도입을 검토할 볼만한 그런 적인데요. 논의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주휴일 관련해서 저희들은 유급수당을 주는데요. 유급수당 주는 데는 정확히 저도 이제 국가를 다 찾아가서 비교를 못했는데 지금 대만하고 터키는 유급으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무급인데
저희는 유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또 유급 주휴수당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알바들 관련된 부분에서 주휴수당을 뭐 다 주셨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제 안 줬던 부분들이 법 위반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적발이 돼갖고 이제 주어야 되니까 이제 알바 쓰는 데 있어서도 또 돈이 더 나가게 되니까 축소하는 문제가 되고 또 법에 보니까 최단 근로시간 근무자라고 해서 주 15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 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시간에 맞춰서 또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그럼 이제 일하는 알바 입장에서는 옛날 입장에서 물론 더 일하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냥 그 상태로 갔으면 더 나은데 실제로 일을 덜 하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지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에서 부분은 좋은데 그 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최저임금 부분들은 뭐 이게 다 내용들은 아시는데 하여튼 급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년차 정부 들으면서 10,000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리고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이 올랐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론화해서 2년 동안의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경제학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한편에서는 동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다른 데에서는 동결은 없다. 이렇게 또 방향성이 설명이 돼서 금년에 어떻게 할까 이런 수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수준 문제를 앞서서 이 속도 조절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위원회가 좀 뭔가 문제였다라고 해서 임금체계의 결정 기구를 좀 바꾸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법안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구성원이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동결로 가는 구성이 될지 아니면 한 5%나 이렇게 하고 적은 인상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이런 것들은 그 기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이지 조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바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럼 안 해도 되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의 문제를 결정 기구를 하나 바꾼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최저임금 산정시간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월급여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정 방법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시행령으로 잘못되어 있던 것, 대법원 판결하고 입장이 달랐던 것을 시행령을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시행령을. 그래서 대법원 입장하고 달리 그냥 시행령을 바꿔서 그냥 시행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사실은 그 산정 기초를 사실 이제 부모가 크면은 목이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게 되면은 이 부모가 숫자가 좀 작은 거였는데 기업 전수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미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다들 이제 정부가 얘기했듯이 사실은 209시간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다 전수조사를 한 사실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기아 자동차라는 데에서 갑자기 대기업 노동조합도 있고 정규직인데 갑자기 그쪽에서 한 1,000몇 명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인데 최저임금이 웬 말이냐 뭐 이렇게 되는데 임금체계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하물며 전체적인 기업 세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는 이 복잡해지는 계산 방법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하기에는 계속 가다 보면은 걸리는 기업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꿀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완충적인 그런 저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시행령 자체는 국무회의에서만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냥
종전에 우리들이 했던 것이 강행이었다, 그래 맞다라고 해서 이제 시행하는 이런 사례들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유수단 아까 문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방향성은 무급화해야 되겠지만은 이 무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근데 하여튼 건도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 산입 범위를 바꿨는데 사실 통상임금의 내용의 개념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걸려 있는데 그건 아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최저임금 관련인데 벌칙 강화 문제에서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하면은 모두 지켜야 되죠. 근데 인상을 워낙 빨리 시켰더니 법 위반되는 사업장들이 그 적용되는 근로자들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400만이 되니 500만이 되는 것들이 최저임금 미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벌칙을 강화되면 이제 사업,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범법자가 되는 그런 형상으로 법을 대서 보호하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법안들 관련해서 이제 구분 적용을 경제계에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검토하려고 그러면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그러면 안 해야 되냐? 그런 문제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그것을 예를 들면 지역별이나 뭐 업종별 이런 거 관련해서 가까운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고 있습니다라까지만 알고 있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문헌상으로는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입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경제계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들어주시오. 그리고 국회 의원님들은 이제 이걸 하나의 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실현 가능성은 없는 입법이고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개선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저임금 결정기구 문제인데 하여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실 내용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좀 같이 관심 있고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기본권 하면 이것은 노동조합을 만들 단결판,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사용자하고 얘기할 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서로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노동조합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단체 행동입니다. 이게 이제 파업이라는 것이 하는 건데 이 노동법을 신장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서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지금 노사라는 문제에 관련해서 그 힘의 관계들, 결국 힘의 관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라는 것을 조금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걸 반대한다기보다는 논의를 충분히 해서 우리 시각에서 필요한 부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너무나 한 방향성으로 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입장에서 문제 제기인데요.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 관련된 것들을 아까 공정인사치킨도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단협상의 이런 시정계획도 없어서 하여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었던 부분들은 다 이렇게 백지화 시켰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부분에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노동권 기본권 보호라는 방향에서 바깥에 이제 특고 국가인권위에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관련된 부분들도 당연히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섭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사용자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실업자까지 이것을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용자가 또 누구인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근데 하여튼 기존에 이제 안 됐던 부분들을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좀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노동기본권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 노조하고 교원 노조 관련된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설립허가 취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좀 다투고 있고 이제 대법원에서 나름대로 그에 대한 판결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문제할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입법으로 아니면 이제 행정적으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취소했던 것을 다시 관리해서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노동기본권을 해달라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은 기업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어도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치 역학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설립을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라는 것은 회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안 줘야 된다는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법치국가 내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순으로 논의가 돼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이로 협약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결사의 자유 협약 부분들의 87호, 98호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결사의 자유뿐만 아니고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논의거리가 있다면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근로 부분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공고형이하고 강제 노역하는 거 그런 부분의 문제 하나고 저희들이 이제 군 문제 관련해서 지금 직접 군대를 가지 않고 지금 이제 뭐 구청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데서 공익근무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는 클리어하는 것은 제가 한 20년 전에도 클리어하지 않았고요. 10년 전에 논의할 때도 클리어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병역 문제 향후 부분들하고 같이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지금 논의는 안 하고 결사 자유 부분하고 단결권 문제는 그하고 이제 정책 교섭권 행동권 관련돼서 비준을 선비준을 하고 그다음에 후입법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금년에 매년 6월달이 되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이로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이 아이로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가급적이면 국가 연설들이 가끔 아이로 총회를 할 때 하는 적이 있어서 아마 언론 일보에 보면은 대통령이 가셔서 100주년에 기념해서 인사를 하는 기조 강연을 하는 거죠. 하는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이 결사 자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비준이 안 돼 있으니까 핵심적 비준 내용이니까 하면은 모양새가 더 좋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돼서 계속 추진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비준 하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 비준을 하게 되면은 그게 국내법이 됩니다. 그럼 그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된 하위 법령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뭐가 어긋나는 게 있는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저희는 기업별 노조인 상태에서 실업자나 해고자 부분의 노조 가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단결권 관련해서도 단결이나 교섭까지 하지만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핵심 협약 기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중간에 있는 단결권 부분에서 이제 단체 교섭이나 쟁행에 관련된 논의를 하기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공의원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들은 아까 노조 설립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사용자에 대한 대체근로도 허용 문제도 한번 논의해 봅시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만 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신설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처벌의 문제는 폐지도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장을 우리가 모두 직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 다른 나라에서는 직장 점검을 해서 파업하는 사례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단체협의 유효기간이 저희들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잦으니까 좀 길게 이게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은 판결 교섭 관련해서 것을 법으로 좀 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복수노조가 기업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는데 교섭 창구 단일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도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쟁행의 대상들을 지금 이익과 관련된 분쟁은 가능한데 임금을 얼마 덜 내는 것은 가능한데 이미 해고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복지시키는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권리 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해고자 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서로 안 맞게 되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파업을 할 수 있고 그 파업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정당한 파업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민형사 면책도 되고 그다음에 불이익한 처분도 안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파업의 형상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 대상과 관련돼서도 좀 더 엄격하게 이런 이제 얘기들이 거리가 있는데 이제 아까 단결권 관련된 부분들은 공익안으로 대강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하여튼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보니까 모 경영단체에서 아마 이거에 대한 성명서도 내고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면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조 가입이 되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업이라는 건 기업을 넘어선 그러니까 지역이나 일반 산별 관련된 부분에서 노조이면 자격이 노조 조합원이어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넓히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형태 종사자라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더 근로상권, 아까 노동기본권을 다 인정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임자 급여를 지금 금지를 하게 돼 있고 돼 있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쟁의 행위도 못하고 그것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을 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의 논의도 있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랄고 전임자 외에 일정 시간을 근무를 하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뭔가 나름대로 더 초과되는 것들 합의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공무원이나 기원과 관련해서도 가입 대상 확대 관련해서 사실은 현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옛날 행정고시를 대개는 5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기한권들은 보통 사무관들이 보통 기한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하자. 그래서 이제 5급도 노동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조합원들이 더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할지 하여튼 그 가입 대상의 범위들 문제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공무원의 퇴직 공무원, 교원,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교수 이 부분들은 뭐 근로자긴 하죠. 사실 저도 근로자긴 한데 이런 것들이 노조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더 넓게 인정할 수 있는 논의 공간들이 아까 협약을 비준한 상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들어줘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설립 신고 관련해서도 조합원이 한 자가 아까 임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미 이제 사실은 우리 노동자 운동 과정에서 이미 대기업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노사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긴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그 사업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적이 이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극단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논의 공간들이 이제 새롭게 펼쳐졌을 때 사실은 이제 운동장 내에서 서로 이제 폐회 풀이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심각하게 저는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노동법 개정에 대한 것들은 지금 노동법상에서 근로기준법 내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두 개의 법률과 관련된 부분의 개정 사항이지만은 이거 외에도 사회보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노동법의 특수법들이 또 특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가 고용의 유연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매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참 궁금하고 그다음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맨 만류에 가면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 부분들을 입법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좀 더 집중화돼서 그다음에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전 제가 경제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지금 노동계에 가는 방향성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는 것들이 대척점이 그리 된다면 경제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부담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저께도 코멘트를 보면 공무원이나 교원 노조 부분들은 민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코멘트는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논의들은 사회적 대화 내지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들이 돼서 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대안들이 나오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국회 내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서로 전공은 좀 틀리지만은 영역 내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경제적인 차원에서 영향도 충분히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복잡한 노동법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하는 국회 미래연구원에 근무하는 장훈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승길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본에서 노동법 사회보장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이제 아베 정권의 노동개혁 지켜보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관련해서 이제 언론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뭐 토론 겸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좀 이런 자리가 새롭고 또 생각이 좀 없었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앞에다가 신한연구의 노동개혁은 어땠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앉아 계시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서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3월 11일 날 임시국회 개원하면서 이제 원내단체 원내대표들이 이제 좀 연설을 좀 하지 않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노동시장 개혁 이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덴마크식 무한 안정성 모델 그런 걸 좀 얘기하시고 그런 얘기였는데 노동시장 개혁 이런 얘기가 꽂혔습니다. 이제 24시간 계속 이제 방송하면 계속 원내는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노동시장 개혁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불안한 예감이 싹 스치면서 이 아젠다가 좌파가 이게 할 수 있는 아젠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따르는 뭐 노동법 개혁 이런 것들 순서대로 쭉 오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노동개혁, 노동법 개혁 이런 것들이 뭐가 또 우리 인생에 남는가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리만 브러스 쇼크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유법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뭐 인상이 남지 않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나름대로 또 노동시장 개혁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많이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딱 나왔어요. 아까도 좀 나왔지만 뿌리 산업에서 근로자 파견 좀 해주자 뭐 그런 얘기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몇 가지 좀 사소한 것들. 처음에는 뭐 노동개혁, 노동법 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 얘기들을 하게 되지만은 나중에 보면 결국 남는 얘기가 뿌리 산업에서 제조업에서 여자 파견 좀 포용하자 이런 얘기만 좀 남게 되죠. 마치 홍영표 대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 연설할 때 노동시장 개혁, 덴마크 모델 좀 얘기하다가 결국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갑자기 이제 뭡니까 의제가 싹 사거들면서 그것이 굉장히 뭐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아까 이승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까지 파급력이 있겠는가라고 아까 좀 의심되는 정책 수단이 굉장히 노동시장 개혁에 아니면 뭐 유연 안정성에서 유연성에 핵심적인 어떤 뭐로 자리 잡아가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논의 구도인 것 같아서
뭐 이번 얘기를 뭐 잠깐 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아베 총리가 굉장히 뭐 인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총리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무신합니다. 전후에 최장기간 총리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또 히로부미 이후에 최고의 장수 총리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2008년에 사실은 한 번 총리를 잠깐 했었습니다. 1년 정도 총리하다가 갑자기 뭐 위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총리를 사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고 아베 총리가 처음 총리가 된 2008년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규제 완화, 구조개혁, 노동개혁이 가장 이제 정점 못 치닫았던 시기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봄쯤에 돌아왔는데 2007년, 8년 그 시점이 가장 노동개혁 이런 얘기들이 선명하게 등장하고, 당시에는 네덜란드 모델이 굉장히 많이 아베 총리의 어떤 브레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한정성 모델이 뭐 덴마크 모델도 있지만 네덜란드 모델이라는 것들이 있고, 이제 네덜란드 모델이 나름대로 영미식하고 연결된 어떤 그 접점들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이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이제 당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한정성 모델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도 많은 얘기들도 있고, 당시 그 사람들 얘기에서도 이제 그 동일가시 노동 용임금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고 적극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시에 가장 많이 논쟁이 됐던 게 해고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논의가 노동경제학자, 노동법학자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딱 이제 오고 나니까 노동개혁 얘기를 하면 사실은 해고 규제에 관한 얘기는 사실 거의 하지가 않죠. 물론 이제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얼마나 뭐 올바르다,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인 관점의 측면에서도 해고 규제라는 것이 또 명률되면 정규직 근로자의 어떤 반발이라는 것이 바로 등장하게 되니까 사실은 모두 의도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그래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해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노동시장 개혁, 노동 개혁할 때 과연 그 정부가, 정권이 어느 정도는 장기간에 걸쳐서 노동 개혁할 때 보여주는 그 비전이 뭔가, 그리고 이제 달성해야 될 전략적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보다 솔직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이번처럼 2008년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반발에 맞춰서 뭐 좌절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젠다가 뭔지 의제가 뭐인가에 관해서는 뭐 선명하게 제기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총리를 하면서 노동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앞에 제시한 얘기가 회고 규제 완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일본만 나오면 좀 타리카타 뭐 개혁이라고 불러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뭐 노동을 개혁한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캐치프레이즈에 내걸어서 비전을 보여주는 걸 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세련된 방법으로 노동개혁을 접근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의제 설정도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손에 잡힐 수 있고 실현 가능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현 정부의 뭐 지금의 노동 정책, 그 방향성을 볼 때 지금 사실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큰 방향, 그리고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 최저임금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볼 때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은 계속 이제 구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조가 바뀝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김정경 대표는 정책의 실패입니다. 자꾸 얘기하세요. 이쪽에서는 구조 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정책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 같고, 결국 구조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노동 개혁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실제로 막상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이대로 하면 그런 노동의 개혁이 되겠냐라고 하는 뭐 생각들, 사실은 어떤 비전과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포용적 노동시장 뭐 이런 얘기들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이런 거를 뭐 여기 계시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의제들이 최저임금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실 그런 거에 매몰되면서 더 큰 그림은 결국은 다 사상대로 그대로 쭉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제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노동법 개혁이라는 것도 또 근본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몇몇 것만 또 이제 그런 5년 단임제라는 대통령제라는 뭐 한계 뭐 이런 거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자기 어떤 적합성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최저임금 뭐 이런 것만 우선시되고 뭐 근로시간 단축 이제 그 뒤에 하는 따라줘야 될 어떤 패키지로 구상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같이 도조를 맞춰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뭐 노동개혁, 뭐 노동시장 개혁 뭐라도 부르던 간에 레토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사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뭐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법재판소에 한 7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왔습니다. 법재판소에서 한 7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이제 노동과 관련된 규정들을 해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고 또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어떤 기본적인 노동에 관한 가치들 이제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쭉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노동의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의 질서가 가야 될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더 늦기 전에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요. 요즘에 뭐 저희 국회 미래연구원에 관심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요즘에 중앙일보에 2050년으로 어떤 정보를 연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보다는 뭐 인공지능, 로봇세 뭐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좀 연구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하나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없었던 측면도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관심을 저도 갖고 있는 분야는 노동의 미래고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노동의 어떤 지향해야 될 질서라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노동법이라는 법제도의 어떤 변경 이런 걸 나타나게 된다면 그렇지만 뭐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문제는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노동의 질서가 무엇인가라는 나름대로의 또 답이나 해답이 없으면 그 노동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도 쉽사리 또 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승길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노동의 현실 중에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현실이 이제 노동 살인이다라는 섬뜩한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연말에도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그쪽에 많이 올라가시죠. 단식을 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노동의 갈등들이 표출되고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만연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출발선에서 보자면 우리가 과연 뭐 덴마크나 우리와 같은 윤한정성 모델을 갈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나 덴마크, 뭐 스웨덴, 뭐 네덜란드 등등해서 윤한정성 뭐 이런 개혁을 한 나라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개혁을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걸 쭉 분석을 해봐도 굉장히 우리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느낌을 받긴 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독일, 프랑스 보고 쭉 얘기하면서 쭉 하고 있는데 뭐 독일, 스웨덴은 쭉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해보면 그 나라의 묘사한 게 어느 그 나라의 묘사한 게 너무나 차이가 다르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뭐 저한테 답이 있냐라고 물으면 사실 저도 뭐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한 1년 정도, 꾸준히 한 1년 정도 국회 미래연구원에 오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노사 간의 신뢰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뭐 사회자본이라고 부르든 간에 뭐라고 경제학적으로 보시는 말로 부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노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없으면 결국은 어떤 모델을 갖고 들어와도 결국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 마크롱 정부에서 노란조끼 시위대로 이제 많이 좀 공모를 낳고 있는데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끝장토론, 신화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달에도 보니까
전국 아주 작은 단위에서 1만 개의 뭐 토론을 조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독일의 예도 많이 들지만 뭐 인더스트리 4.0에 기반해서 노동 4.0이라는 논의를 뭐 노조와 정당, 지역사회 기반에서 2년 동안 얘기를 가져나간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독일 얘기 많이 하다 보면 또 하루치기 하고 얘기 또 많이 하는데, 최근에 노동 4.0과 같은 아주 긴 대화를 우리가 갇혀있는 현실이 무엇이고, 그리고 올 미래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결국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 협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게 더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책 당국자로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는 섣불리 이제 그런 토론이나 대화를 조직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좀 더 이제 관심이 좀 더 많은 게, 아무래도 국회 미래연구원, 2050년의 미래 이런 걸 바라보다 보니까 또 이제 긴 지속 가능성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요즘 뭐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현재 어떤 기업의 경영, 이런 노동 문화, 노동조합의 이런 운영 방식들, 전략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대답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지속 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노조도 마찬가지고, 어떤 노동의 현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의 뭐 윤리나 노동의 의식조차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동이 처한 현실과 그리고 기업이 처한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조직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아침에 부신 가운데 모이신 분들한테 하나하나 소리처럼 들려서 송구스럽게 합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조금 더 요즘에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큰 얘기들을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CSR 논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논의고, 뭐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많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뭐 ISO 뭐 26000전 같은 경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뭐 법제화 논의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도 그런 얘기 하시고, 뭐 민주당이나 이런 분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 기업 내에서, 그 사업장 단위 내에서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기업과 그리고 근로자들이 좀 더 많이 나눠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얘기를 평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법제화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더 부담스럽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뭐 승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뭐 발표를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크게 반론이나 이런 거 분들은 없고요. 제가 좀 뭐 좋지 않게 뭐 토론이라고 해서 제 생각을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 토론을 그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혹시 질문이 계시면 딱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